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 항구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하나 더 특정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적 항구증이 어떤 진단 기준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적 항구증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와 중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공황장애와 특정 공포증의 진단 기준과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택적 항구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한묵증이라고도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 선택적 항구증 또는 한묵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택적 항구증은 이제 아동이 다른 상황이나 언어 구강적인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가 되겠죠? 이렇게 학교에 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를 바로 우리가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보면 이제 뇌병변, 편마비나 이런 뇌병변 아동들이 이렇게 선택적 항구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알기 전에는 아동이 편마비가 있고 뇌병변이 있기 때문에 언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아동에게 특별하게 이제 말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아이의 학부모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학부모가 이제 아동의 학교 생활이나 우리가 주고받았던 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아이가 이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너무너무 학부모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된 걸까 하고 학부모에게 여쭤보면 이제 아동이 선택적 항구증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집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이제 입학 초기에 부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택적 항구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중재를 했었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선택적 항구증은 처음 이제 일렉티즈 무디즘이라는 용어가 제 처음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셀렉티브 뮤지엄이라는 이제 영어가 더 적절하다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DSM-5까지 바뀌고 ICD도 이제 10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ICD에서는 이 선택적 항구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아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동이 언어장애가 아니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언급이 없었었는데 이제 우리 ICD-10에 이르러서는 10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 기능적으로도 언어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장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선택적 항구증을 이제 이 장애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진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택적 항구증은 아동이 어떻게 그냥 말만 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DSM-5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선택적 항구증 진단 기준에서는 이제 다른 사항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한 아동이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뭐 학교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다른 가정과 다른 이런 사회기관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학업이나 우리가 직업 성취나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이제 저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개월 이상 이 함목증이 이제 지속이 돼야 된다는데 입학 후 또는 새학기 학교 학년이 바뀌는 새학기 1개월은 이 1개월에 포함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성적인 기질이나 어, 아동이 예민하거나 여러 가지 바뀌는 다양한 환경에서는 선택적 항구증이 아니라도 이제 아동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학이나 학년이 바뀌는 1개월은 이 지속 기간에서 이제 제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제 불편한 관계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이제 이런 거에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급에 우리가 이게 특수 학급에서는 아이가 대답을 해요. 뭐 자그맣게라도 네, 아니요 대답을 하는데 이제 통합 학급에 올라가서는 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동이 이제 그 특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왜 학급에서 일반 학급에서 말을 하지 않아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수업이나 들어오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질문을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가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니요라고 말을 하지 못해서 그냥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의사소통 장애, 말더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설명되지 않아야 되고 또 오티즘이나 다른 정신장애의 경과 등에 발생되지 죄송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원래 좋지 않은 목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조금은 불편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게 다른 정신장애 경과 중에는 발생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이 아동들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특정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뭐 질문에 대해서 뭐 그냥 고개를 그냥 끄덕인다든지 그냥 뭐 흔들거린다든지 몸으로 좀 가볍게 뭐 손으로 제스처를 표현한다든지 이 정도만 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왜 어떤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인종과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제 위축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쉽게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정신 분석적인 뭐 이제 뭐 유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적으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석적인 이론에서 보면 이제 아동의 극대적인 이제 공포에서 이제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아동이 이제 뭐 구강기 때에 뭐 아동 뭐 지나치게 억압을 했다든지 이제 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잘 하지 못해서 이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포심으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이제 방어 기제인 거죠. 이제 자기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 부분을 표현을 이제 닫아버림으로써 이제 이렇게 아동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외상로는 이제 뭐 성적인 학대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외상성 항구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부모로부터의 계속 뭐 폭력이나 이제 뭐 성적인 학대. 그러니까 이게 뭐 폭력이라는 게 바로 뭐 아동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입 구조,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뭐 폭력이나 학대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런 원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아동의 뭐 예민한 기질, 뭐 정상적인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우리가 기질적인 요인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동이 가지고 태어나는 뭐 체질적인 부분이나 기질적인 아동의 성격적인 이런 원인으로도 이런 선택적 항구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또는 이제 너무 이제 내성적이고 타인 앞에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많은 라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편하지만 이제 뭐 학교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관에 나왔을 때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에 라포 형성을 하지 못해서 이제 내가 너무 수줍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이제 이런 유대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분리 불안으로도 항구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부모 간의 문제나 부모의 병리적인 문제나 부모의 뭐 우울증 또는 아동에 대한 뭐 과잉 보호나 뭐 과잉 양육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사회적으로도 뭐 고립이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가지는 가족적인 정신병리로에 인해서도 이 선택적 항목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뭐 신경 발달학적 요인이나 염색체 이상은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겠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 지적장애와 이제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제 뭐 의사소통 장애나 이런 우리 뭐 민우증, 배변 장애, 배설 장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염색체 이상이 있다. 또는 뭐 뇌파에 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뭐 원인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말을 잘하는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중재는 아동의 뭐 상태에 따라서 뭐 행동이나 심리나 약물이나 뭐 가족 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신경 발달학적인 요인이나 뭐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아동에게는 어때요? 약물 치료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뇌파 검사에 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제 그런 약물 치료로 뭐 페네진이나 뭐 플록세틴 같은 이런 약물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너무 극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가족의 정신병리나 분리불안에 영향이 있다. 이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가족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족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아동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서비스에 대해서 아동에게 또 중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새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좀 이제 잘 견뎌주세요, 이 목소리를.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요? 행동치료나 또 전문가와 연계된 심리치료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증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입을 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동에게 가장 쉽게 말을 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로 아동에게 의식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길지 않은, 그러니까 뭐, 네, 또는 왜, 뭐, 아니요, 또는 뭐 한 글자, 뭐, 단어도 뭐, 꽃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가 한 글자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아동에게 의식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던져서 아동이 입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 한구증이 있는 아동들은 한 번 입을 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아동이 이제 먼저 네, 아니요라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를 말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불러서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아동이 더 기질적으로 예민하다면 극도의 불안감이나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게 이제 아동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아동에게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선택적 한구증 아동들은 이제 쉽게 입을 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재를 학교에서는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공황장애예요. 우리 TV 나오는 연예인들이 자주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공황장애도 우리 DSM-5에 보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아동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엔 누구 보검이라고 할까요? 우리 보검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이제 잠이 들려고 하면 막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면서 막 손발이 찌릿찌릿하고 이제 질식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제 15분에서 20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보검이는 더 이상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검이가 잠이 들고 나면 이제 보검이 아버지가 침대로 이제 보검이 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히고는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검이가 낮 동안 많이 피곤해하고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보검이는요, 어때요? 이게 불안에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공황 발작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황 발작이 뭔지 궁금하다, 그죠? 공황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 이제 뭐 판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기치 못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공포나 당황과 이런 부분을 경험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이제 말이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공황장애는 이제 이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공황 발작인데요. 이 공황 발작은 이 13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함께 또 갑작스럽게 강한 두려움이 나타나서 어때요? 10분 이내에 최고조를 이루는 것을 바로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황 발작이 이제 이 자체는 정신장애가 될 수가 없고 또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또 이게 바로 공황장애다라고 진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분 안에 갑자기 최고조로 이룬다면 꽤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이 공황 발작의 진단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나 신개항진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이게 뭐 땀이 많이 나는 것, 그리고 이제 몸이 심하게 떨리는 거죠. 뭐 전율 또는 또 뭐 우리가 떨림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이제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또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압박이 있고 구토증이 나고 뱃속이 불편하고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한이 오거나 몸에서 열이 오르는 것. 그리고 마비된 것 같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지각에 이상이 있거나 비현실감이나 이제 이인증이 나타나고 통제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죽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가지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되게 심각하다,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공황 발작은 이제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유형의 불안장애에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유장애라든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호흡기 뭐 질환이나 우리가 뭐 지금 몸에 문제가 생기는 뭐 위장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 공황 장애로 가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이 공황 발작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어가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앞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공황 발작을 동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제 뭐 또는 공황 발작이 동반한 위장 질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4가지 이상이 뭐 10분 이내에 뭐 최고조로 막 도달해서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또 보면 뭐 되게 강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불안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황 장애는 또 뭘까요? 장애는 이제 이 공황 발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했던 이제 뭐 강한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이제 발생한 게 이제 10분 이내에 막 최고조로 도달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공황 장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계속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공황장애로 이제 진단이 되는 거냐면, 이제 이 한 가지 이상 이 발작이 하고 나서 또 다음이나 그 다음이 어때요? 1개월 이상 계속 나타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이제 발작이나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정신적인 부분이 이제 함께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발작과 관련된 이제 뭐 유의미한 이제 뭐 우리가 왜 회피하고 싶고 이제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부정적인 행동 변화도 이제 함께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한동안 뭐 연예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제 계속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뭐, 가슴에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나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연예인의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보면 이제 또 똑같아요. 지금 뭐 심장이 뛴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뭐 불안하든지 이런 게 뭐 약물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태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정신장애, 사회불안장애라든지 뭐 특정 공부증이라든지 뭐 강박장애라든지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외상성 사건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왜 분리불안장애나 뭐 주요 애착장애 같이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그런 부분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다라고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특정 공부증에 넘어왔는데요. 그렇죠. 공황장애에는 그러면 중재나 원인이 어떻게 돼 있나요? 했는데 맞아요. 원인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제 심리 사회적인 뭐 위험 요인이 가장 많다, 높다. 뭐 이제 우리가 뭐 잘못된 믿음이나 인지적 왜곡에서 오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재는 아무래도 뭐 의학적인 약물 치료도 있지만 제가 이거는 뒤에 이제 중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심리자 해석이나 뭐 교육적인 중재를 제가 따로 중재 부분에서 같이 이제 함께 다루도록 해드릴게요. 네, 이제는 우리가 특정 공부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어떤 연예인 이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또 가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공유로 가겠습니다. 공유. 자, 공유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요. 공유는 이제 단추만 보면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행동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던 5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공유가 단추를 사용해서 이제 미술 활동을 하는 중에 단추를 이제 다 써버렸는데, 이제 교사가 이제 공유에게 내 책상 위에 있는 큰 단추를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이제 공유가 단추를 잡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이제 책상 위에 있던 모든 단추가 이제 공유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이제 공유는 너무 놀랐고 무서웠고 또 그 순간이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단추를 보면서 자꾸만 도망을 가는 행동이 이제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게 계속해서 증가가 되더니 이제 공유는 단추가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니까 이제 옷에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이 문제가 이제 공유나 이제 공유의 가족들 생활에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옷 단추에 닿지 않으려고 집착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공유가 가지고 있는 공포는 무엇인가요? 단추의 단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주사, 그죠? 뭐 칼, 이런 뭐 약간 위험한 물건에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혀 신체적 위험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공포증이에요. 이런 특정 공포증이 이제 이렇게 생활에 문제가 되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쉽게 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주사나 뭐 곤충 또는 뭐 천둥 번개 뭐 이런 뭐 특히나 뭐 엘리베이터 뭐 또는 뭐 비행기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크게 뭐 공포를 느껴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제 특정 공포증인데요. 이 우리 DSM-5에서 이제 특정 공포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이제 이러한 그런 특정적인 사물이나 또는 상황이나 그런 뭐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또는 회피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학업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여러 기능에 이제 손상을 또는 결함을 초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바로 어떻죠? 다른 장애로 잘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스를 그냥 넘기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공포적인 자극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른 정서적인 장애와 전혀 설명되지 않게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원인도 이제 살펴보자고 하면, 이제 뭐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서도 뭐 겁이 많거나, 뭐 너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지나치게 억압적인 약물태도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재 부분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공황장애와 거의 중복되게 지금 하는 중재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중재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좀 슬라이스랑 맞지 않게 제가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즐겁게 한 주 시작할 수 있게끔 수업을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